휴일 효과가 무색하게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만 명 넘게 나오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이면 연휴가 끝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아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보고 놀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발생 상황이나 지표를 보면 내일부터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제 휴일 효과라고 그래서 휴일에는 그 검사량이 좀 줍니다. 검사량이 줄고 그래서 환자도 줄고 그래서 주중보다 한 30% 정도 줄어서 이제 확진 환자 수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저 부산 중계할 때도 보셨지만 지금 그 선별 검사소의 길이 길게 늘어서 있거든요. 네. 검사를 받으려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검사량도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휴일이기 때문에 평일보다는 그 검사가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에 첫 환자가 나왔으니까요. 2년 만에 2만 명을 넘은 것이고 2주 전보다 3배 반 정도가 늘어난 거죠. 네. 엄청나게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에 그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이제 전파력이 2배에서 5배 정도 빠른 것으로 보는데 3배 정도 중간값을 놓고 예측을 해보니까 1월 말에 한 1만 명, 2월 중순에 한 2만 7천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추세가 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쯤이면 3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확진 환자 수는 최대 10만 명 이상을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특히 양성률이 오늘 양성률이 8.9%. 검사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양성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양성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환자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지표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 걱정되는 지표는 위중증 환자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한때 이제 1,000명을 넘었다가 지금 이제 270명, 80명대로 줄었는데요. 오늘은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부터 한 2주 전 보통 확진 환자가 발생되면 위중증으로 옮겨가는 기간을 한 2주 정도를 잡거든요. 그다음에 위중증에서 한 열흘에서 2주 사이에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2주 전이 바로 하루 환자가 5,000명대에서 6,000, 7,000, 8,000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그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중증 환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확진 환자도 늘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계속 이런 추세로 늘어나게 되면 의료 체계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중증 병상 그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환자 대부분이 재택 치료를 받기 때문인데 하지만 확진자가 갑자기 늘다 보니까 이 재택 치료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오미크론의 대응책 중에 이제 치료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이제 재택 치료입니다. 환자들을 모두 지금 이전처럼 어딘가에 격리 수용을 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택 치료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 재택 치료도 역시 환자의 증가에 따라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제자로 재택 치료를 받는 분이 8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한 8천 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재택 치료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 첫 번째는 이 재택 치료자들은 의료기관에서 계속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439곳이고 이 439곳에서 관리 가능한 환자가 10만 6천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로 8만 2천이니까 한 2만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환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루에 3만 명 정도를 놓고 재택을 보통 치료를 7일 받는다고 치면은 한 21만 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된 건 한 1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2배 정도 늘려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이 439곳인데 1,0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의사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수도 좀 늘리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20만 명까지는 관리가 가능한데요. 더 늘어날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때를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대응책은 마련하고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지난주 확진 환자를 살펴보니까 오미크론 변이 감염률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처음 확인된 뒤에 2달여 만에 이제 국내에서도 확실한 우세종이 된 건데요. 네. 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수도권에서의 그 검출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면서요. 두 가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12월 1일, 지난해 12월 1일에 첫 번째 오미크론 확인이 됐는데 12월 한 달 동안은 거의 늘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5주차,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가 4%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약했는데 그 뒤로 일주일에 2배 이상씩 늘어서 지난주가 그 전주 1월 3주차가 50%고 지난주는 80%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예. 80%라는 것은 이미 거의 지배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예. 지역별로 이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경북이나 호남권은 90%가 넘어갑니다. 많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수도권이 72%거든요. 예. 수도권이 이제 민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전파가 훨씬 많이 되고 확진 환자도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비율이 적다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확진 환자의 수가 더 크게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수도권도 조만간 이제 80~90%로 올라가게 되면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데 상당히 증폭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고요. 해외에서 유입한 환자는 이미 96%가 오미크론 변이 됐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다행히 오미크론의 위중증이나 치명률은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국내 감염,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입한 환자 말고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 가운데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네. 6건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자, 수도권에서의 오미크론 그 검출률이 낮다는 건 앞으로 확진자 증가의 어떤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세계 40여 개의 나라에서 이미 보고가 됐다는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특성은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데 오미크론 변이 가운데 또 일부 유전자에서 변이가 나타났는데 네. 검사에 잘 안 잡힙니다. 다른 변이하고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텔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몸을 숨기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스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와 다른데 잘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전 세계 40개 나라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덴마크에서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미크론의 전파력보다 1배 반 정도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일본은 오미크론보다 18% 정도 우세한 것으로 나왔으니까 네. 오미크론 변이보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확실하게 이제 샘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단지 이제 중증이나 입원율 같은 거는 크게 올라갔다는 보고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영국 보건안전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빠르다, 강하다 이렇게 이제 밝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 정체가 좀 더 드러나면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나올 텐데 그 오미크론 변이는 처음 나왔을 때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주 재빠르게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는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우려 변이로는 지정하지 않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고 예. 일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리 무서운 것은 아니다. 아, 네.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서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무섭지는 않다라는 게 아직까지의 이제 결과인데 상황은 좀 더 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전파력이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치명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금 이제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낮다라는 점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 10,000명 정도 대상으로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 10,000명 정도 분석을 해보니까 치명률이 0.16%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달 24일에 나온 결과고요. 예. 지난달 4주차의 치명률도 0.15%니까 뭐 0.15에서 0.16 이 정도가 나왔고요. 델타 변이가 0.8%쯤 되니까요.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 예. 것이죠. 또 하나는 독감의 치명률을 0.1%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독감은 우리나라에서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뭐 마스크를 쓰거나 격리를 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계절성 전염병이 된 것인데 그거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사망자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오미크론 증상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 델타 변이에 비해서 증상 자체가 기간이 좀 짧더라. 그리고 예. 증상 자체도 좀 가볍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그 고열이나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오미크론 변이는 상기도 그러니까 폐 위쪽에 주로 이제 그 바이러스들이 자라기 때문에 네. 폐가 망가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라든가 발열 이런 것들이 좀 약하고 중증도도 그렇게 약하다는 그런 이제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독감보다는 조금 더 중한 수준이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백신을 3번 접종하게 되면 예방 효과가 50% 정도가 계속 유지되는 걸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국내에서 우리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역시 백신을 3번 맞는 것은 대단히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예. 증상도 가볍고 또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도 짧다라는 것은 조금씩 이제 규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이런 치명률이 좀 낮다라는 그 특성 때문에 여러 나라가 이제 방역 규제를 좀 풀고 있다라는 점을 세계보건기구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그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뒤에 발생한 환자가 그 지난해 전체보다 더 많다면서요? 지난해가 아니고 지난 2020년. 2020년이요? 2년 네. 전에 9천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것은 사실은 이 부분보다는 그 앞선 질문이 사실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오미크론 변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별명들을 어떻게 붙이냐면 리틀 코로나라고 네. 얘기를 하거나 또는 코로나 22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처음 생겼고 델타 변이까지의 그 코로나와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는 다른 코로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만큼 이제 증세가 약하니까 예. 크게 걱정할 것이 없고 오히려 코로나19 종식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라마다 나오다 보니까 환자는 크게 늘어나는데 유럽 같은 나라는 이미 뭐 봉쇄를 다 풀어버리거든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경종을 울린 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나 중증도는 낮지만 어쨌든 환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사망자라든가 이런 그 피해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각 나라의 그 방역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을 빼고 나머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후진국들은 오히려 이렇게 환자 수가 많게 되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섣불리 방역을 푸는 것에 대한 경계심, 경각심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률 제고를 주문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예. 방심은 금물이라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그 이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일부터 대응 체계 기본이 바뀝니다. 이제 그동안 사실 신속 항원 검사가 정확성 문제가 지금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도가 올라가서 채택한 것이 아니라 PCR 검사로서는 도저히 검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는 걸 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사실 신속 항원 검사가 일부 선별 진료소에서 도입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의해 온 것은 PCR 검사를 받기 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이제 그 코 깊숙이 들어가는 그 불쾌감도 있고 또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좀 우기시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신속 항원 검사는 사실 정확도 자체가 5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위험군은 PCR 검사를 하되 고위험군이 아닌 대상자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일단 받고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을 받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모든 분들이 신속 항원 검사, 더구나 자가 검사 키트라고 해서 집에 가서 하는 것은 정확도가 50%보다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검체를 채취할 때 코 깊숙이 넣질 못하고 콧물을 채취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도가 20% 미만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너무나도
검사해야 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PCR 검사량은 85만 건까지 끌려 올랐기 때문에 일단 85만 건은 PCR로 감당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